매번 계절마다 이렇게 또는 월마다 그래서 세종사이버대 현지 건대 쪽에 우리 서울에 있는 그쪽에서 모이다가 이렇게 이제 계절이 모이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전국 각각 계신 우리 학우들 찾아가서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막 5분 이상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학과장님도 다 소개하시겠지만 우리 찾아가서 현 지역에 있는 우리 산업안전관리자 베테랑들과 우리 학우 선후배 현재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찾아가서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우리 학과의 발전과 현장의 학우들과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오늘 우리 강사님의 특별한 우리 또 교수님이시고 특별한 대전에 계시면서 특별히 이쪽에 또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 최재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또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학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모임 우리 특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앞으로 시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이크 날 주시면 더 좋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신 우리 학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교수님들도 거의 다 참석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전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다음에는 그 울산, 그 다음엔 전주, 또는 인천, 그 다음에 제주도도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기에 제주도는 아마 2박 3일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가족분하고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갖고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이주경이가 그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제가 대학원 교수할 때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도 갔었고 태국도 갔었고 한 40명 정도가 단체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가장 큰 추억이고 그 후로는 얼마나 사람들이 친해지는지 정말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이고 우리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교수님들을 간단하게 본인들이 와서 간단한 코멘트 하시는 걸로 하실까요? 최승동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학과장님으로 들었던 산업안전공학과의 최승동 교수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산업재해 보상의 분석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전기화재공학, 전기안전실무 그렇게 지금 맡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 수업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지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산업안전공학과가 되기를 비전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우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이종우입니다. 저희 그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그 전국에 팔도에 다 우리 학생들이 계시고요. 또 보면 또 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현장에 있는 그 안전 베테랑들을 한번 찾아뵙고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하고 또 지역에서 우리가 또 서로 도와드리고 또 함께 나갈 길을 모색하는 길을 갖는 중요한 첫 번째 기회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임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제일 훌륭한 대학교, 안전대학교로 가는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많이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지역 모임을 가진 대전에서 멀리까지 와주시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도 또 와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런 이제 지역 모임이 우리 전문가 모임이 좀 활성화돼서 많이 더 모이시고 또 여기 교수님들께서도 아마 더 힘이 들더라도 더 재미를 붙여서 저희 그 하부 여러분과 함께 좋은 그 모임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가족들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온 김에 좀 대전에 좀 있다가 이제 저 지방에 또 저희 고향에 좀 내려가려고 또 겸사겸사해서 내려왔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오늘 오신 우리 하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그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울산, 뭐 전주, 나중에 그 제주까지 갈 때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 하는데.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시죠. 네, 소개해 주시죠. 이렇게 교수님께서도 지금 차로 아직 오고 계시고 학우님들도 5분들도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하신 분이 15분 계시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은 결과 아직 그분들이 아직 안 보이는데 아마 지방에 계시고 서울에서 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의정부에서 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 저는 예비군 동원훈련 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안전통제 제가 또 사격은 직접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병력들을 보내고 나서 그래서 교수님 특별히 지난번에 가을 학기 신입생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참가를 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훈련장에 있다 보니까 인감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오겠다 했는데 때마침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설문 결과 아까 5분이 들어왔고 앞으로 교수님 우리 최재환 교수님 지금 이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특강을 해주실 텐데 청강을 잘 해주시고 토요일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된 우리 산업안전 세종사이버대 산업안전공학과의 저력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네, 반갑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 이게 인사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강의 찍으면서 항상 이게 레퍼토리가 똑같다 보니까 외부 강의 가서도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최재강이고요. 제가 라이브 강의실을 한 학기에 보통 10일에 제가 학교에 제일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씩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라이브 강의실 실시하면서 많은 학우님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을 못해도 온라인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를 딱 받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냐면 어제까지가 제가 나온 대학원에 학위 논문 이제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어제 자정까지 올린 거니까 어제 밤 10시까지 막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원생들한테 박사과정, 석사과정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여러분 논문 읽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들 레포트 수준만도 안 된다 이거. 이게 무슨 석사 논문이게 무슨 박사 논문이냐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할 때 자괴감도 들면서 역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만 그냥 이렇게 딱 보기 너무 아깝다.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호흡하고 그런 행사를 많이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첫 스타트를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거든요. 원래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도 수원 지역에서 했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어쨌든 제가 스타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몇 분 더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 오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우리 학우님들한테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김성정 학우님. 예. 전 세계 성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질병이 뭐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뇌나 신장. 네, 혈관질환. 우리 학우님, 전 세계 성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고는 뭘까요?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도 일어났고 매일매일 나오죠. 그렇죠. 교통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 성인들이 어떤 사고로 가장 많이 사망할까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리죠? 산재라고 하면 어때요? 제가 지금 뭐라고 물어봤죠? 전 세계 성인 중에서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사망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산업재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근로자로 한정되면 확 죽어버려요. 산재는 아니고 뭘까요? 네? 안전사고. 사고가 많이 나면 자살을 하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자살도 업무기인성은 그것도 산재니까. 네. 아니고 자살은 산재보다 더 많이 추가도 산재를 좀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 성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고는 낙상 사고입니다. 넘어져서 많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막 보다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또 보다 관련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보려고 해요. 현장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침에 TVM 할 때 우리 근로자들한테 한번 써먹으면 박수 엄청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낙상 사고가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고라고 하는데 해당 관련 자료를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여기를 확인하네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 허리. 자,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부위에는 뼈가 26개 있고 관절이 33개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근근육계 부담제약발이 들어갈 수 있는 발 중에서 발바닥. 그래서 해당 자료에서는 발바닥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지 그 컨디션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걸 한번 제가 처음으로 가르쳐드려볼게요. 한번 해보시면 되게 신기하면서도 이거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다 일어나시고 양쪽 좀 나오고 넓은 공간에 좀 나오시고요. 점프 뛰고 이런 거 아니니까 간단한 거니까. 자, 먼저 양발의 너비를 자신 어깨 너비. 네, 손을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10초. 이 상태에서 10초만 붙여보십시오. 눈 뜨고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눈 감고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눈 뜨시고. 아직 변화 없죠? 변화 있으면 안 됩니다. 양발을 붙여보세요. 자, 눈 뜨고 싶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 뜨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눈 감고 싶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움직이면 안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눈 뜨시고. 변화가 있으세요? 벌써부터 있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한 발을 한 발 뒤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드시고 팔을 드세요. 자, 눈 뜨기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죠? 이제 눈 감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눈 감으세요.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변화가 조금씩 있죠?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변화가 심을 거예요. 자, 한 발을 무릎이 자신의 골반까지 올라가 두세요. 이거 안 되세요. 네, 안 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되시는 분만 눈 뜨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한 대. 이제 하이라이트. 한 대. 눈 감으면 난리 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앉으십시오. 다음학기에 근골 그렇게 반드시 근골 그렇게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중요한 건 이런 거 같아요. 근골 강의 그거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의니까 그거 정말 들으셔야 돼. 우리 이게 아침에 저기 잠깐만요. 지금 제 시간 나중에. 자, 어떠해요? 해보니까? 막상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 괴리가 클 거예요. 그냥 딱 생각하면 나는 중심 잘 잡힐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해보면 중심이 안 잡혀요.
자, 우리가 중심이 안 잡힌다. 이거는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다. 이거 자체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결과예요. 우리는 안전공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버틸까? 원인이 뭘까요? 원인.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을까? 근력, 네? 근력이 약해서.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겸 힌트를 드려볼게요. 자, 오늘날에 얼마 전에 시청역 앞에서 사고 났죠. 그게 급발진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뉴스면에 보면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한 3년 전에 강원도 지역에서 할머니가 정말 어린 손주 개 태우고 가다가 급발진 사고 나가지고 수로에 빠져서 손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급발진 사고는 언제부터 발생했을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차는 급발진 사고가 절대 일어날 수 없나요? 그렇죠. 그럼 급발진 사고는 언제부터? 그렇죠. 자동 미션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급발진 사고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언제부터 이렇게 균형을 못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신발. 발바닥에 수가 한 20여만 개 이상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걔는 지면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지면을 학습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날의 신발 쿠션 어때요? 두껍잖아요. 보드롭다. 자,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사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진화심리학 관련해서 좀 해보다가 이런 게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장류 중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일하게 나온 운동 능력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일하게 나온 운동 능력이 딱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채집하고 사냥해서 먹고 살던 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냥을 성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족보행을 하잖아요. 손이 자유롭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언어가 되니까 협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생존이 불가능했다고 얘기한다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 진화 과정에서 채택했던 운동 능력 뭐가 있을까요? 오래 달리. 맞습니다. 인간만 갖고 있어요. 30분에도 1시간 이상 달리거나 하는 건 인간밖에 못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래 달리고 오래 걷는 게 인간의 유일한 운동 능력인데 현대인들은 넘어져서 잘 못 걸어서 두 번째로 사망한다.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신발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그냥 뭐 나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발바닥의 감각기관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수님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맨발 걷기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오늘 가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 분위기 이상하면 저 혼자 알고 있는 거고 하겠어요. 재밌죠? 네. 그런 거 이렇게 반드시 들으세요. 네. 저도 수강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이게 올해 큰 이슈가 된 게 이제 50 미만 사업자도 적용되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환석 교수님, 네.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 중처법 1심 판결 몇 호까지 나왔죠? 14호 아닌가요? 아, 괜히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기서 정리는 이게 6월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15호 판결까지 정리했는데 현재가 17호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양해를 구할게 제가 16호, 17호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못 구해가지고 그거 정리를 못했다는 거. 어쨌든 우리가 현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에 제정된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다 많이 올리고 있고 실제 이게 현장 작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판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판례에서는 그러면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시사점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최승민 교수님,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뭔가요? 가장 권위 있는 상, 노벨상이죠. 네, 노벨상에서 주요 부분은 뭔가요?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당연히 여태까지 경제학자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딱 2번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어요. 이 센세이션이라는 게 1대 사건인데
1978년에 이 사람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은 무관심해집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2024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안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신다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뭐 정보 바뀌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얼마 전에도 산업안전보건 강의라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갔더니 행정 그러니까 예고된 것만 지금 몇 건이죠. 산업법 시행령이 3건인가 되고요. 시행령이 3건인가 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지금 또 개정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관심을 갖고 싶어도 너무 많이 막 던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은 사람이 관심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 뭐 여쭤볼까? 전통시장에서 화재 많이 나죠. 자, 만약에 어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자, 중처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딱 분위기만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물어볼 것 같았다고 답도 못해요. 중대 심의제에 들어갈까요? 중대 심 자, 산업안전보건 수강했죠. 자, 중대 시민제 요건만 얘기해봐요. 중대 시민제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시민을 입어야 그러니까 그 중대재 피해를 시민이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4가지가 관리사항 결함이 있어요. 4가지 거죠.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제조물.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전통시장은 공중이용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가. 그러니까 서문시장과 같은 이런 게 또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대처벌로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법도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행정규칙 예고되고 또 쓰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려고 제가 어떤 사건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보시죠.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시뻘건 화약과 함께 버블 연기가 창문 밖으로 솟구칩니다. 그래도 너무 양심 있다. 저 어디 강연을 갔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얘기 안 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시뻘건 화약과 함께 버블 연기가 창문 밖으로 솟구칩니다. 이 대형 화재는 중국 광동성의 한 창고에서 시작됐는데요. 호기심 많은 직원이 충격 흡수제로 쓰이는 발포 폴리에틸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겁니다. 생산 직후의 발포 폴리에틸렌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가연성 가스가 남아있었고 순식간에 옆에 세워둔 제품들의 불이 오르면부터 창고 전체에 불길이 번졌다는데요. 본인도 놀라서 허둥지둥 달아나는 직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럼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허부님, 요 사건 산재입니까 아닙니까? 산재. 산업재입니까 아닙니까? 물적재가 있나면 물적재도 산업재로. 제가 산업재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여쭤보면 산업재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산업재. 산업재예요. 그럼 이거 보고해야 되겠네요. 보이요. 보고해요 이거? 보고해요. 이거 공장 내에 사는 거 아닙니까? 공장 내니까. 네. 보고해요? 이 산재 보고 하냐고 제가. 그러니까 보고해야. 이걸 보고해야죠. 아니요. 산업재 보고 하냐고요. 산업재. 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 인적 피해가 없어 산업재해 보고를 안 하죠. 당연하죠. 산재가 아니죠. 공장 내에서 한다. 공장 내에서 물적 자, 그러면 이거 또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돼요. 자, 사고하고 재해는 어떻게 달라요? 사고하고 재해는 어떻게 다릅니까? 무슨 수업하는 거야? 제가 일어나는 재해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사고의 결과로서 일어난 피해를 총칭해서 재해라고 그러죠. 재해는 3가지의 피해. 자산의 손실이 있었냐 없었냐, 환경 영향이 미쳤어 안 미쳤어, 인적 피해가 있어 없어, 이거 다 통칭하는 거죠. 사고는 뭐예요? 위험함과 사람의 접촉이죠. 위험하고 사람이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합니다. 이거 아차 사고라고 합니다. 위험하고 사람하고 접촉이 발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동반됐어요. 이거 재해예요.
근데 산업재해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서 산업이란 말이 딱 이게 저기 뭐야 수식어로 딱 들어가 버리면 두 가지 확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산업이 딱 들어갔다. 아 물리적 공간은 사업장에 한정되는구나. 두 번째, 아 그거에 대한 영향 범위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재는 뭐냐? 하나 해도 될까요? 아니 제가 딱 설명 다 하고 산업재해는 사고가 어디서 발생해야 되냐면 당연히 사업장 안에서 발생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피해로 인적 피해만 가요. 인적 피해. 여기에 인적 피해가 없죠. 그럼 산재가 아니죠. 그리고 산업재해 우리가 보고할 때 기본 요건이 뭐예요? 3일 이상의 휴업재잖아요. 물적 재해는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 이런 거, 산재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산재가 안 되다 보니까 중대재해도 되게 헷갈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중대재해,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17호까지 나왔는데 중대시민재해는 1심 판결한 게 한 번도 없고 다 중대산업재해가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 한번 보시죠.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합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 건물. 사망자 9명, 중상자 8명. 2019년 7월 4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이거 왜안 철거건물 되죠? 붕괴 사고.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위로 쏟아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와 전신 중. 사망자 1명, 부상자 3명. 그 사고를 자, 지금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했었냐면 2021년 6월달에 광주 합동에서 발생했던 건물 철거하다가 건물 넘어가가지고 정차했던 버스를 덮쳐서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이 9명이 사망했어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적용 안 될까요? 왜냐하면 중대재해는 그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이 외부에 버스 타고 간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미가 되게 슬퍼요. 제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두 가지로 나누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는 당연히 안 되죠. 중대산업재해는 안 되지만 이거는 뭐가 의심이 가능해요? 그죠? 중대시민재해 의심이 가능해요. 왜냐? 시민이 9명이 사망했으니까. 1명 이상 사망이면 다 중대재해니까요. 9명이 사망했다. 그럼 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 이게 되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봐야 돼요. 뭐요? 이 사람들이 9명이 사망하는데 어떤 기후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게 공중경수설이야? 공중교통수단이야? 원료야? 제조물이야? 요거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걸로 인한 결과로서 이 사람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중대시민재해 들어가죠. 그죠? 네, 건물이 넘어갔어. 버스 안에 있던 사람이 사망했어. 이거 중대시민재해 들어간 거 아니야? 시민재해에 해당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물들이 그 관리소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요. 공중이용시설 얘기하는 거고요.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원료 제조물 네 가지에 인해서 사망이 일어났다면 그 중대시민재해를 본다라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주 합동에서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버스를 덮쳐서 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이거 중대시민재해로 의율할 수 있을까요?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왜 안 되죠? 이 사람이 사망한 조건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자,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저법에 의의를 못해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건물이 철거 과정에서 넘어갔어요. 사업장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차해서 버스를 덮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기여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붕괴된 건물 자체가 네 가지 안에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공중이용시설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고요. 그럼 나머지 다 안 들어가요. 공중교통수단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고 원료는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제조물은 왜 아니죠? 가공된 노후사는 네, 부동산은 또 저기 제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평상시에 점검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디 부딪히거나 어디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1명이나 사망했다. 그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맞나요?
맞아요? 버스가 만약에 시내버스라고 한다면 맞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 산재도 뭔지 모르겠는데 중대재는 더더라 중처법을 최대로 만들었는데 중처법은 또 중대산업재, 중대심의재 막 나눠서 해버리니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누군가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왔죠. 정리 한번 싹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어떤 게 중대재고 어떤 게 산업재고 산업재는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재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적 손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는 요 사건들이 다 사람들 매스컴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규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건 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 돼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2년 전에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 났을 때 그때도 누가 막 그러더라고. 이거 중대시민재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돼요. 요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프장에 사람 사망한 사건, 공중이용세를 저건수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율할 수 없어요. 강조합도 말씀드렸고. 근데 오늘날에서 뭐가 제일 문제일까? 막 생각해보면 정보가 이렇게 너무 많다.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점점 더 잃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한번 여태까지 중대 시민재에 관련해가지고 봤으니까 이번에는 중대 산업재에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가면 돼요. 바로간다 사회팀 진흥수입니다. 간이 화장실이 부족해 건설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부족한 건 화장실뿐만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요즘처럼 토론이 이어지는 날 아스팔트나 땅바닥에 누워 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열악한 간이 화장실에 그마저도 턱없이 모자라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 현장. 없어요. 저는 쌌어요. 3번 그러시면 당신은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부족한 건 화장실만이 아닙니다. 공장 식당 안에 길게 늘어서는 열, 식사를 받으려는 줄이 아니라 잠시 쉬기 위해 의자를 구하는 줄입니다. 그렇게 줄서는 줄은 시간 다 가는 식당과 공장 안의 일부 장소에 뒤로 젖혀진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크게 부족한 겁니다. 현장 노동자는 4,900명인데 의자 개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단 663개. 선착순입니다. 먼저 와야 70분, 선착순으로 와야 10분씩 나눠서는 시선을 안 해요. 공장 바깥의 컨테이너 휴게실에도 다른 의자가 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의자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닥에 가닥가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저녁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밀려난 노동자들은 현장의 맨바닥에 그대로 들어눕거나 공사장 밖으로 나가 쉴 곳을 찾아 헤맵니다. 현장 바로 앞입니다. 내부에는 쉴 수 있는 의자 자체가 부족한 데다 아무데나 앉을 수 없는 규정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예 길 밖으로 나와서 바닥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의 폭염. 잠시 짬을 내 쉬려는 노동자들로 점심시간 남부군을 미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돗자리는 각자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일부밖에 안할 수 있어서 또 모양으로 이렇게 앞길에서 막 넣어놓으면 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늘한데도 못 들어온 사람들은 길가에 쭈그리고 앉거나 자전거 도로 위에 누워 위험한 위반 사항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위반? 휴게실 산업법 128조의 위반 하나 더 있고 또 중처법 관련해서 위반 가능한 사항 뭐가 생각납니까? 네, 그렇죠. 열사병 환자 몇 명 나오는데요? 몇 명? 아니죠. 열사병 환자 1년 이내에 3명만 나와도 1명 사망과 똑같이 보죠. 직업성질 환자가 1년에 3명.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 중대재해처벌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중처법 중에서 중대시민재해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약점이 뭐가 있냐면 중증도 기준이 없어요. 직업성 질환 관련해가지고 중증도 기준 자체가 없어요.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중대재해처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중처법 관련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 기반으로 하는 게 다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입법 관련된 역사를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보상입법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중에 그 리스크가 현실이 돼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 그럼 그걸 보완하는 형식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예방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훨씬 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참사 중에서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온 참사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난 참사 중에서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거 뭘까요?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네. 원진 레이온. 세월호. 서울대교.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저는 평상시에 참사 그러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돼야 돼요. 사망자 1000명 이상 일어났던 참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6.25 전쟁.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6.25 전쟁 테러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네. 뭐가 있어요? 참사가 있어.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던져버릴 때면 자, 제가 보통 참사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참사라고 하면 뭐가 붕괴가 나거나 폭발하거나 화재가 난 사건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사망자만 1600명 넘게 나왔어요. 장애자가 4000명 넘게 나왔어요. 암묵적으로 사용자가 40만 명이 넘어요. 뭐예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1600명 넘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거 아니죠? 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가지고 사고조사위원회가 2022년 6월 30일로 끝났어요. 원인 조사 다 끝났고 가해기업 다 특정했고. 자, 그럼 여쭤볼게요.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가지고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그다음부터 예방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원인인데 그게 뭐가 원인? 문제는 1994년도에 이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됐을 때 안전 테스트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할 리가 있나요? 당연히 했죠. 안 하고 제품이 어찌 출시가 돼요? 출시를 안전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안전 테스트를 했냐? 일단 가습기에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희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품이 우리나라밖에 안 나왔고 그러니까 그 제품이 출시될 당시에 백데이터가 아예 부재했다. 그러니까 안전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밖에 안 했냐? 이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 섭취 독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 제품이 출시됐다라고 하는 건 먹어도 괜찮다. 근데 정작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먹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흡입해서 문제가 됩니다. 흡입 독성에 대해서 몰라.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뭔가 계속적으로 재발을 사용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입법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안전기술이나 예방기술은 훨씬 나중에 생기는 것이고 법도 마찬가지죠. 최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독일에서 188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도에 제정됩니다. 그와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훨씬 뒤에 1981년도에 제정됩니다. 예방입법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에서도요. 미국에서 1970년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상을 가진 미국의 오샤가 만들어지고 그 2년 뒤에 일본에서 그 2년 뒤에 영국에서 등등등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55번이나 개정됐어요. 자, 개정은 어떤 때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법이 목적으로 하는 보호법이 자체를 이게 현재 있는 법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뭐까지 나와 있냐?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데 그 이후에 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졌다. 근데 양법은 거의 구조가 비슷해서 헷갈린다. 그런데 처벌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 헷갈린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우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법입니다. 영국의 법인가지 치사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정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영국에 있는 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거의 비슷하게. 뭐 이런 내용. 이거는 여러분들 중대재해처벌법 하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법령 중에서 처벌 강도로 따지면 거의 가장 세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 하나 뭘까요? 산업법하고 중처법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네, 결과 발생 의무죠. 산업법은 결과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행위 위반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 중대재해처벌은 반드시 뭐가 발생해야 된다?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대재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사고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대심의재해는 이제 경찰에서 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한다.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처벌 규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에서 이 수범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자 누구 있죠? 사업주 또 사업주 법은 그렇게 오나? 여러분 사업주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사업을 두 가지 나눕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그죠? 개인사업의 사업주 누구예요? 개인 경영주죠? 법인사업의 사업주 누굽니까? 법인 그 자체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 법인주는 똑같은 게 동호 반복한 거예요. 자,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책임 묻게 되는데 직접적인 행위자는 경영 책임자예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럼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처벌이 되냐? 징역은 하한형이 설정되어 있어서 1년 이상,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 책임자한테 벌금이 10억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러면 경영자를 실제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업주, 법인 사업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 50억까지 벌금을 내린다. 그리고 증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 증권적 손해배상까지 매기고 수강 명령까지 내려버리고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5천만 원까지 하는. 거기다가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일단 그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작업중지 등등 이런 행정조치가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이 지금 적용을 돼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웬만한 규모의 어떤 기업들은 거의 대응이 쉽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15호까지, 제가 16호, 17호를 못 봤을 때 1심 판결을 완료된 15호까지 사건을 보면 15번 사건 중에서 9번이 자백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적용돼가지고 법리적으로 싸움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거 처벌되고는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9개나 되는 기업이 자백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해당 법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하는 거, 예방 의무를 13개 지키라고 하는 거에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증거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제가 차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의 기본적인 요건 자체를 구성해서 보여드린 거고,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럼 두 가지 법이 경험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법이 경험을 벌이죠? 중처법이기 전에 업무상 중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업무상 과실 7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제 산업법, 형법의 업무상 과실 7사,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3개 법이 경험을 벌인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3가지 법이 경험을 벌인다고 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업무상 과실 7사 요 3개가 경험을 벌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요건이 다 달라요.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따 우리 판결문도 보겠지만 3가지 다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영 책임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같이 상상적 경험이라고 묶어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중처법으로 처벌해버립니다. 상상적 경험이 그런 거거든요. 한 가지 이상의 법이 서로 경합을 이룰 때 더 중간제로 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걸로 따지면 중처법이 당연히 훨씬 세니까 이렇게 처벌이 되고요. 실무에서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이외에 누굴 처벌이 보통 많이 되냐면 제조 시설 같은 경우는 공장장이나 이런 사람들,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이 많이 그걸로 처벌이 되고요. 그럼 업무상 과실 치는 사람 누가 기본적으로 많이 처벌될까요? 현장 소장 등의 그 분들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나 이런 분들이 동시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업무상 과실치사는 법인은 처벌이 안 된다. 그리고 공동정범이 다 처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논란이 많이 됐지만.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은 누구죠? 여기서부터 가야 되겠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도에 근로기준법에서 떨어져 나와서서 분리 독립 제정됐으니까, 자,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누굽니까? 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입증 기준이 세 가지 뭐뭐 있죠? 세 가지 입증이 돼야 근로자성이 판단이 돼요.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근로자란 임금을 받아야 되고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근로자성이 입증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봉사자 근로자야 아니죠. 자,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은 2019년 이전까지는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 구조가 근로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플러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하는 행위 양태가 근로자랑 비슷한데 그렇게 못하게 판단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골프장 캐디라든가 라이더라든가 또 학습 교사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14종만. 이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에 대한 내용은 산업재해구성보호법에 있는 걸 준용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은 누굽니까? 이건 또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종사자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이 종사자입니다. 근데 종사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해당 작업장, 사업장 안에 들어있는 모두 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급인 사업주도 보호해요. 이건 종사자는. 왜냐면 사업주 자체는 기존의 안전보건관계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15호 판결 중에서 수급인 사장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7호 사건 맞아요. 7호 사건. 제주도에서 학생 회관이 부산교육이 부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망했거든요.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이면 당연히 적용 안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니까 보호대상이 종사자니까 적용되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을 듣고 종사자도 사업자가 직접 본인 가서 일을 했을 때 보호대상 되는 거예요. 14종만 전부 다가 아니라.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수형태로 전부 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이 이사한테 책임이 엄청나게 크고 이 사람의 보호 대상이 엄청나게 확장된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래서 처음에도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고 지금 현재 15호까지 판결을 보더라도 방금 전에 이제 말하려도 안 했는데 이제 보면 상시근로자 300 이상 사업자 같은 경우, 500 이상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말고 CSO라는 직책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됐을 때 우리 보수를 지키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실무에서 바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CSO라는 직책, 치프 세이프티 오피서라고 하는 걸 아예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15호 판결까지 해가지고 중대시민재는 한 건도 지금 재판까지 열린 게 없어요. 1심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중대산업재해 15호 판결 중에서 대표이사가 아니라 CSO가 처벌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에서 CSO를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위 관계에 있어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무자로 규명해놓고
대응했는데 실무에서는 지금 대표 이상은 다 처벌하고 있다. CS는 처벌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또 특징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보호대상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각이 틀려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에다가 특성투 근로자 14종,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의 수급인 근로자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는 직책에 있는 모든 개인 사업자의 특성투 근로자 전부 다. 굉장히 방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대 시민제에서 가장 큰 약점이 이거예요. 직업성 질병 관련해가지고 중국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아동병 질병 충분히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15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뭐 하나씩 봐보죠. 자, 1호 사건 원유 파트너스 사건하고 2호 사건 한국재단 같은 경우는 자, 2호 사건 같은 경우는요 특이하게 지금 15 판결 중에서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게 딱 두 사건이 있거든요. 2호 사건이 법정 구속돼 버렸어요. 저 수환석 교수님, 네, 한국재단 이거 대법원 확정 판결 됐죠? 네, 확정 판결 돼버렸습니다 이거. 그리고 15호 사건이 법정 구속돼 버렸어요.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아 이게 지금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 있어서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1호 사건 보시면 이 또 15 판결까지의 주요 내용을 딱 보면 15건 중에서 건설업이 9건이에요. 건설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이사항이 자백이 많아요.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거 법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백한다는 건 법리적으로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증거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없다면 당연히 못 싸우죠. 자백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실체적인 어떤 원인이나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운데쯤 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중에서 어떤 게 주로 이거냐 이거 보시면 나머지 다 보시고요. 자, 판결 요지가 이렇습니다. 보통 어떤 게 위반이 많이 되냐면 유해용 요인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았고 그거하고 똑같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권한 및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15건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 중에 하나만 봐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되게 좀 약간 이상했는데 판결문 한번 볼게요. 쭉 내용을 보다 보면 뭐 원대인 것이 어떻게 되고 쭉 얘기가 나오고요. 요거 한번 자, 피고인 누구는 피고인 주식회사 누구는 스톱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였으므로 관계 수급인이 피고인 주식회사 누구누구의 이거 수급인 회사예요. 수석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될 엄정 주의무가 있었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산업안전보건법 한 번 읽어봤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뭐가 이상해요? 안전관리자죠.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이거 해야 될 지휘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법적 의무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딱 보는 순간 뭐야 안전관리자는 지도적이고 보조하는 것밖에 없는데 직접적인 EM 수석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건 관리감독자인데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이 판결문 나머지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공유해드릴 수 있는 보시면 이렇게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쭉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 이 현장에 있어서 실제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직무나 업무를 잘 모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그런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딱 명시를 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또 판결문 내용, 요 판결문 내용 중에서도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쭉 보시다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위반했다. 근데 보세요.
피고인 주식회사 원주파트너스의 경영 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용 요인을 확인해서 계산하는 업무 절차 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평가를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해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중요물을 인정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겠다. 어떻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원청 이게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게 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수급인의 작업 절차서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요? 네. 두 개는 또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경영 책임자 등에 있어서 어떤 법이 명시적으로 세 가지 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발생 시작 세 가지 딱 경험이 벌어지는데 법원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을 같은 상황을 보겠다. 그래서 상상력 경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단계적 인과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B라는 결과는 A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상당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뭘 껴넣는 거예요. 중첩법에 대한 인과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그 중간에 산업법을 끼워넣어서 판단한다고. 피고 판결까지가 지금 그런 논리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 실물을 좀 알면 각각의 법에 있어서 특징을 잘 알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 좀 이렇게 판단하는 건 되게 이상하다. 토하석 교수님 제가 자꾸 여쭤보는데 제가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토하석 교수님 멀리서만 봐도 빛이 나시는 그런 분인데 오늘 해서 진짜 질문할 수 있게 영광입니다. 아니 장난치는데 수사님들이 방금 전에 이 판결은 이런 판결이지만 나머지 판결은 거의 비슷하게 설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급사업에서 원청에서 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마련하지 않은 게 하청이 이런 작업 절차서가 만들어지지 않은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청 저는 이제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원청에서 이런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다면 당연히 이제 협력업체도 그걸 따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원청에서 이런 체계나 이런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협력업체도 이런 계획서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청이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원청이 안 하면 무조건 하청을 못 한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무조건. 네, 무조건. 원청이 지금 판결이 다 어떤 거냐면 원청이 안 했기 때문에 하청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다 판결하고 있어요. 건설. 그런데 도급 사업으로 보니까요. 이 도급 사업이 아니면 협력업체가 사실 이제 도급인이 있고 하수급인이 있다면 관계수급인이 있다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모든 업무.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 관계수급인을 처음에 입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적격 수급업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찰 단계부터 도급인이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라는 거죠. 저는 그걸 물론 이제 당연이라는 게 좀 약간 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설치한 게 맞다. 네. 우리 서한석 교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업조사를 하는 건 직접 그 작업에 들어가는 수급인 입장에서 하는 건데 이게 원청이 하는 거랑 무슨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다만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똑같은 건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판결된 내용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이 돼야 성립이 돼야 중첩법으로 판결을 내는데 그게 다단계적 인과구조라고. 그런데 하지만 똑같은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준설공사 해상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네. 사망을 했어요. 네. 근로자가 사망을 했는데 네. 그 근로자가 사람안전보건법 적용은 안 받고 네. 선박법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네.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체법 적용을 안 한 사고가 한 10건이나 네. 아 그러면 우리 수학수 교수님은 지금 이 다단계적 인가보조도 맞다. 중첩법 위반이 당연히 산업법 위반이 돼야 된다. 산업법 위반이 네. 적용이 됨으로써 근데 사람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좀 현업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혼돈이 나는데 법에서는 중첩법에서는 사람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네. 안전보건관계법, 관계법령. 그 유사 법령에서도 법령 위반된 사업까지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건설사들은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서 사람안전보건법 적용뿐만 아니라 선박법 관련된 유관 법령까지 다 관리를 해서 기타 관계 법령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빠져나갈 또 몇 건 이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의아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구멍이 있을 수가 있나. 그 점은 좀 저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면서 누군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어떤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이종루 아버님 같은 경우는 또 현장 소장이시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원문 보급사에서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원 보급사에서 어떤 기준 말을 하고 사가 와서 따라가는 그 절차 기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법적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제가 좀 법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원 보급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과정에서 저게 일단 설명서에 네. 그러한 내용들을 네. 기재를 했다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맞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안 듣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말하는 사람.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그럼 당연히 중첩법이 법령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산업법을 중간에 끼워넣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호 사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머지 다 그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네, 나머지 사건 다 그래. 처음에 그것도 잘못된 거죠. 기존에 판례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건 되게 잘못된 거고. 기존에 판례가 있으면 다른 그 판례를 참고를 해서 뭐 이제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사하는데 우리가 1호 사건이고 그때 제 기억이 많은데 이거 났을 때 진짜 언론에서 막 떠들어가지고 의정부이 그 1심 했던 법원에서도 자기네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걸 만나보니 약간 긴장하거나 이런 것들 그게 좀 그래서 이제 판사도 사람인지라 바뀌고 이제 저기 판사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법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단계적 인가구조라고 해서 지금 뭐 김현장뿐만 아니라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 법률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다단계적 인가구조라고 하는 게 맞냐? 당연히 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냐?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 왜냐하면 주체도 다를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요거 같은 경우는 원청과 하청의 의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이 반드시 해야만 인과관계는 조금의 의심 없이 이게 완전히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런 의견이면 반드시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한 회사가. 어쨌든 이런 게 전체적인 경향성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 15호 판결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유효명 확인, 개선 업무 절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권한 및 평가 이런 것 자체가 가장 많이 위반 사항으로 조치됐다. 지금 교수님 좀 쉬면 안 될까요? 너무 아픈데. 쉬워. 10분만 쉬겠습니다. 얼마 보려고 그래 마무리도 토론회 우리 저기 한 번씩 가보세요. 그래야지 여기 오는 또 즐거운 괜찮아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미치겠네.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사점이 뭐냐? 중대재해 판결 위반 판단 시 인과관계를 고려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단계적 인과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처법에 있어서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등의 산업재해가 보면 안전보건 확보 업무 간의 이 인과관계 자체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그 중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하는 걸 껴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 수환석 교수님이 쉬는 시간에 모셔가지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양형 결정 시에 과거 전력이 반환,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동종적파가 있다거나 2호 판결 같은 한국재단 같은 경우는 동종적파가 있었고 미비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그냥 법정 구속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시에 사업적 특성을 나뉘겠다. 15호 판결이 그래요. 15호 판결은 동종적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컨설팅 기관이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유의업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추세가 이제 그런 거죠. 공정평가나 이런 거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원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처벌이 더 강력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의업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이런 평가 등에 있어서 15호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 질문 없으면 제대로 안 들은 건데 질문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해봐요. 아무거나. 네. 신혈성이 돼 있잖아요. 네? 신혈성. 신뢰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적어놓고 판결문이요? 판결문은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판사가 뭐 한 거지. 그게 중대재해처벌이 얼마 안 됐고 판사가 용어를 쓴 게 추결성하고 요즘은 추결성에 많이 쓰거든요. 추결성 경우가 추결성이 있고. 네. 판사 나이가 어떻게 되나 뭐. 판사 나이는 잘 모르겠고요. 또 1호 판결 같은 건 단독심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되게 많은 판결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관들 교육시키는 하고 아시죠? 제가 법관들 교육하러 가면 바로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전혀 그런 스타일 아닌데 어디 가면 어제도 제가 어저께 오늘 여기 강의가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3시간 동안 하는 줄 알고 제 이소영 교수님이 이거 반드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3시간 동안 하려고 리허설도 하고 새벽 1시까지 했어요. 집에 가는데 빨리 가서 자야 되니까 또 다음날 와야 되지 않습니까? 편에서 최대한 좋게 말아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저는 우리 집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가던 여성분이 왜 따라가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나 우리 집 간 건데 아이씨 법감을 걸렸어. 조심해. 네, 그러니까요. 법감 하다 보면 법감 때리러 가는 줄 알고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원래는 우리 이종로 아버님이랑 몇몇 분들하고 우리가 라이브 강의실에서 맨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맨날 되게 좋은데 한번 만나 뵙고 오늘은 또 제가 복장이 이래가지고 좀 그렇지만 다음에는 한번 금고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같이 운동도 한번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학우님들하고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뻥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